여수여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벌써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한 지 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3차신데 자, 오늘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 공지를 했다시피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중단원 3단원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은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언제 배우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세계사 파트 부분이니까 2학기 때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잠깐 지금 안 배워도 여러분 우리가 학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까지 배웠었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청동기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어서 이번에는 자, 인류가 청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회가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이야기와 팔조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고조선은 어떤 사회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하여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씩 개념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땠나요? 자, 먼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맞아요, 여러분. 돌을 깨트린다고 했습니다. 돌을 깨트리고 깨트려서 우리 인간에 맞는 도구를 만들었다 했었죠? 자, 이러한 도구를 우리는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불과 집게, 주먹도끼 등 이러한 뗀석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먹을 것을 찾아 이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집이 있었다 없었다? 집이 없었다.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 막집 이런 데서 거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경제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집 열매를 따먹거나 큰 동물들을 같이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거나 채집과 사냥이 주로 경제생활의 전부였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동굴의 벽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랬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이 사냥을 하고 싶다, 풍족하게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일종의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도 배워보았네요. 신석기 시대. 자, 약 1만 년 전에 이제 시대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제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좀 둔탁한 뗀석기로는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깨트린 것을 넘어서 돌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갈고 갈아서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더욱더 용도에 맞는 용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석기 도구를 우리는 돌을 갈았다고 해서 이걸 간석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작은 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간석기를 제작을 하고 뒤에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생산물이 그 전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서 만든 도구인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게 신석기 시대의 도구가 되겠고요. 자, 생활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우리 인류가 간단한 농경이나 목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니까 당연히 먹을 게 많아지겠죠?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인구의 수명이 늘고 인구의 수도 엄청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구석기 시대랑은 달리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런 게 신석기 시대의 생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인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변화의 모습을 다섯 글자로 자,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아주 잘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변화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 우리 혁명이라는 말을 역사에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신석기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사진 유물인데, 자,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래요. 자, 이 도구의 명칭과 이 도구의 이용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사시대를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역사적 상상력을 이용을 해야 돼요. 과연 옛날 사람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 막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이건 확대해서 보여진 사진인데 이렇게 주먹에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손 크기 딱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왠지 이거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하니까 간석기가 아니라 뗀석기에 해당되는 석기 도구이겠죠? 그래서 딱 주먹에 이 돌을 딱 주먹에 쥐고 동물을 사냥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열매를 이렇게 따먹거나 할 수 있는, 일종 오늘날로 치면 가위나 도끼 역할을 하던,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먹도끼라고 하는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물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처럼 생겼나요? 이것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도구의 명칭은 글개입니다. 글개. 선생님, 구석기 시대인데 돌을 갈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지만, 자, 이 글개의 용도는 이렇게 뭐 열매 같은 거를 따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 동물 사냥을 해야 되는데 동물의 그 털 같은 거를 벗겨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없으니까 아직 철기가 개발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나마 좀 뾰족한 돌멩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 돌을 긁기 시작을 하면서 동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뭐 열매 껍질을 벗기거나 하면서 일종의 칼처럼 사용을 했던 게 이 긁기가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이 도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뗀석기인데 우리 앞에서 봤던 주먹도끼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고 조금 더 뾰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자, 밑에 부분을 보세요. 자, 밑에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쪽 부분을, 자, 밑에 부분 우리가 승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뗀석기 명칭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승배찌르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윗부분이 굉장히 뭔가 연결할 수 있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승배찌르개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긴 나무 막대기에다가 저 밑을 끈이나 뭐 실로 연결을 해서 뾰족한 창을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에는 칼이 없잖아요. 뾰족한 칼이 없잖아요. 그나마 뾰족한 돌멩이를 깨뜨려서 이렇게 승배찌르개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 유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이런 뭐 석기의 이용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더욱더 많아졌겠죠? 주로 이제 밭을 가는, 이제 뭐 농사를, 기초적인 농사를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돌보습,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삽이 되겠죠. 밭을 가는 데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물고기 잡이를 많이 했다 했었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그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물의 추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돌괭이도 마찬가지겠죠? 앞에서 봤던 돌 모습과 같이 간단한 농경에서 활용했던 석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갈판과 갈돌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돌을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을 간다 그랬잖아요. 곡식 같은 것을 이 판에 또 올려놓고 이 동그랗게 생긴 이 돌로, 갈돌로 이걸 밉니다. 그러면은 벼나 이삭이 이런 벽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역할을 하겠죠. 오늘날로 치면 맷돌의 역할을 했던 게 이 갈돌과 갈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팽이 모양처럼 생겼죠, 여러분? 팽이 모양처럼 생겼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2페이지에 가락바퀴가 나와 있어요. 한번 사진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가락바퀴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한 것이냐?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녀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꼼꼼하게 본 친구들은 잘 보이겠지만 지금 실을 뽑아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실을 뽑기 위해서 동물의 털 같은 것을 벗겼을 거 아니에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동물의 털을 일종의 큰 나무 막대기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팽이같이 생긴 모양의 가락바퀴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큰 막대기를 또 하나 연결을 합니다. 막대기를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동물의 털을 한 실오라기를 하나하나씩 이 막대기를 굴려가면서 이 팽이 모양이 이 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무슨 무늬처럼 생겼나요? 자, 밑이 뾰족하고 자, 지금 무슨 무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빗살무늬.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0쪽이 되겠고요. 교과서 옆에 펴주시고 선생님이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살펴보았었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이제 거쳐서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이 청동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아이폰이 미국에서 먼저 출시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거와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청동을 먼저 만들어 쓴 게 아니라 지금 지도가 잘렸는데 저기 몽골 초원에 있거나 몽골 초원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중국, 우리 한반도 북부 이쪽을 이제 만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쪽 지방에서 이제 쓰던 이런 그 구리와 아연을 섞었더니 이제 청동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도구들이 이 사람들이 쓰고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 북부에도 이러한 청동이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은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점차 이러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로 확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석기 시대 썼던 뗀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청동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답니다. 쉽게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만큼 그 청동의 가치가 더욱더 귀했겠죠. 따라서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고루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막 소유를 하지 않고 진짜 지배층들, 소위 말해서 족장, 군장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층이 주로 소유하는 것들이 이런 청동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지배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류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구하기 힘든 귀한 청동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또는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이런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에도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를 사용을 하였는데 신석기 시대와는 달리 무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늬가 없다고 해서 민무늬 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무늬 토기를 청동기 시대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나 생활도구는 여전히 나무나 돌을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여전히 그 전에 쓰던 나무와 돌을 사용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청동이라는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무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나중에 이제 이 청동 다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재질이 이제 철기. 우리는 철기 시대를 맞이를 하는데 철기에 비해서 이 청동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동 농기구 이런 거는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PPT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아까 여러분 뭐였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시작 단계였다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농경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농사 씨를 뿌리고 이로 인해서 수확을 하고 이러한 농사가 이제 본격화된 시대가 바로 이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작곡을 재배를 하고 그만큼 이제 먹을 게 더 많아졌겠죠. 청동기 시대에는. 그리고 벼농사.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우린 밥을 먹잖아요. 쌀 농사를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우리 인류가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 우리 전라도는 평야가 많죠, 여러분? 강이 많아서 평야가 많은데 자, 이 한반도 남부 지역부터 서서히 벼농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증거가 나오고요. 생산력이 발달합니다. 언제보다? 그 전후 시대, 신석기 시대보다 생산력이 더욱더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구분이 되겠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청동을 가진 자와 청동을 갖지 못한 자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빈부 차이가 발생을 하겠고요. 생산력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어떤 뭐 마을 부족은 뭐 먹을 게 많고 어떤 부족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적은 부족은 먹을 게 많은 부족을 공격을 하겠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부족 간 정복 전쟁이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앞서 지배층, 지배자 이런 말 썼었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자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 계급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계급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 내가 이 마을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족의 장, 족장 또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군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족장, 군장. 아직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때 왕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부족을 이끄는 짱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권력이 셌고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뭐 제사를 지내는 종교 의식까지 주관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정치적 지배력과 이런 뭐 제사를 지내는 지배력까지 같이 행사를 한다. 같이 합쳐질 때 해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재정일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족장이라는 개념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하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동기인의 생활에 대한 상상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1페이지에 있네요. 선생님이랑 자, 이쪽 선생님 기준은 오른쪽부터 자, 왼쪽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서 봤었던 구석기랑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한 것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을 또는 우리 부족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 또 내 가족 이런 개념이 생긴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했었잖아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주위에 울타리랑 도랑을 만들기도 했었고, 집은 신석기 시대의 집은 웅집이었죠. 근데 웅집이 아니라 점점 이제 지상 가옥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변하였으며 여러 형태로 짓기 시작을 하였다. 창고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집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자, 여러분 여러분 31페이지에 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있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뭔가 뭐 청동을 막 들고 있으면서 막 나무를 보면서 또는 막 하늘을 보면서 막 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족장, 이 울타리 쳐져 있는 이 부족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족장은 다양한 종류의 청동을 가지고 있다 했었잖아요. 청동 제기를 사용을 해서 제사를 주관을 하기도 하였다. 재정일치 사회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족장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뭐 나는 먹을 것도 굉장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 청동검, 청동거울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또 하늘에 내가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부족장이라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나는 죽어서도 너네들이랑 달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난 너네들을 죽어서도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족장들의 무덤은 굉장히 특별하게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족장들의 무덤, 청동기 시대의 이 족장들의 무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인돌은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유물들인데 이때 강력하게 뭐 재정일치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군장이나 족장의 무덤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와는 달리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뭐 조, 기장, 수수 등 굉장히 작물도 다양화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오늘 지금 학습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두 번째 학습 목표인 고조선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2페이지부터 34쪽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고조선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고조선은 총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2페이지가 고조선의 건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옆에 33페이지가 고조선의 성장,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지가 나와 있는 고조선의 성장 부분이 되어 있겠고요. 자, 마지막 34페이지는 이렇게 잘 나가던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고조선의 멸망,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고조선은 엄청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의 땅이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영역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조선의 영역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런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 남아있는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 정도였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3가지가 있어요. 이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PPT에 띄워줄 건데, 눈을 크게 뜨고 어떠한 유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파형 동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 마치 모양이, 여러분 중국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를 아시나요?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것을 비파형 동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방에 비파형 동검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기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걸 여러분 탁자식 고인돌 또는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도 이렇게 우리 한반도 북부 고조선 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이 앞서서 이 고인돌은 어떤 유물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 군장의 무덤, 부족장의 이러한 능력, 권력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북부에서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다양한 토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귀여운 토기를 한번 봐보세요. 토기 옆면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러한 토기를 우리는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송리식 토기 역시 한반도 북부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 알 수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앞서 선생님 설명했던 비파형 동검이나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이런 미송리식 토기, 이런 3가지 것들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방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토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추측을 해보았을 때 뭔진 몰라도 고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북부와 이 만주 지방,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되는 이 정도, 우리 지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정도 영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단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단군 신화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겐 총명하고 지혜로운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신기하도다. 어쩜 저 인간 세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얘야, 환웅아. 또 저 아래 인간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아버지. 저 아래 인간 세상은 여기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저 인간 세상은 나라도 없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도 없단다. 그래서인지 늘 사고와 싸움이 일어나지.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인간 세상은 늘 활기가 넘쳐요. 그래, 환웅아.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려보는 건 어떠냐? 네? 제가요? 그날 이후 환희는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보냈어요. 구름, 바람, 비를 다스리는 신을 포함해 3,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말이죠.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나무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어요. 그날부터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죄와 벌, 선과 악 등 인간살이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참고 견딜게요. 그래? 그럼 앞으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살면서 이 쑥과 마늘만 먹거라. 절대 동굴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느니라. 그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못 먹겠어. 난 나갈래. 안 돼, 호랑아. 좀만 더 참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원하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싫어. 난 햇빛도 보고 싶고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싶어. 무엇보다 이 깜깜한 곳에서 나가 맛있는 토끼도 잡아먹을 테야. 안 돼! 호랑아! 호랑아! 혼자 남은 곰은 더욱 외롭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곰은 정성껏 기도를 드리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쑥과 마늘만 먹어온 지 21일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곰은 아름다운 여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웅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사람이 됐다. 아무리 사람이 된 웅녀이지만 아무도 곰이었던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여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환웅은 이런 웅녀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래서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웅녀와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얼마 후 웅녀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한국의 시조인 단군입니다. 단군은 임금이 된 후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고 150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적힌 곳은 고려시대 이련이 쓴 삼국유사예요. 당시 고려는 몽고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라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단결력을 심어주기 위해 단군 신화를 적었다고 해요. 현재도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해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은 바로 단군이 나라를 세우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뜻깊은 곳이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잘 들었던 다 아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는 이런 사료를 통해서 이런 단군 신화가 어떤 역사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위에 단군 이야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조사하여 이야기를 완성을 해보자. 여기 점점점점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시청했다시피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었고 그 중에서 곰은 사람이 돼서 누구랑 결혼했다? 환웅이랑 결혼해서 동고당검을 낳았다. 이 이야기가 되고요. 자, 여러분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자, 위의 단군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용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신화잖아요. 신화. 믿거나 말거나 실제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신화인데, 자, 이 신화를 그럼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 번씩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환웅은 그냥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자, 누굴 데리고 왔대요?
바람신, 뭐 비의신,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데리고 내려왔대요. 그러면은 왜 그냥 내려오지 않고 이런 신들, 자기의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을까요? 네, 맞아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청동기 시대는 농업이 본격화되었다고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적정한 방울량이 필요로 합니다. 너무 해가 떠도 안 되겠죠. 구름도 필요하고. 자, 이러한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단군 신화에서 농업사회가 청동기 시대는 농업사회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군 신화를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또 봐보실까요? 선생님 아까 수명, 질병, 형벌은 누군가한테 벌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벌은 누가 내립니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벌,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것. 또는 여기 밑에 보면 당군왕검은 이제 조선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당군왕검이나 형벌, 당군신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 청동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계급이 엄연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뉘어져 있는 계급사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부족 간의 연맹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환웅이 웅녀와 혼이 나요. 아들을 낳으니 그를 당군왕검이라 불렀다 라는 부분이 부족 간의 연맹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웅으로 대표되는 뭔가 또 다른 부족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그 웅녀, 곰부족, 곰을 믿는 부족으로 대표되는 어떤 한 부족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부족과 부족끼리 연합을 하여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이 신화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고조선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3페이지를 펴주세요. 고조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돼서 왕위를 세습하고 그 밑에 관직을 설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고조선은 옆에 있는 중국의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기원전 2세기경이 되면 이제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것을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중국에 살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끌던 무리들을 이끌고 우리 고조선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위만은 기존에 원래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된 이 시기부터 우리는 위만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만조선 때부터는 우리 고조선에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되기 시작을 하였고, 남방의 진과 중국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시기가 바로 이 위만조선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고조선의 힘이 가장 셀 때, 고조선이 가장 잘 나갈 때인데요. 이렇게 나라의 힘이 셀 때 우리는 전성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조선의 전성기는 바로 이 위만조선이 되겠죠. 또한 고조선은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고 법률로서 이 사회 조직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과서 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고조선의 팔조법이 되겠습니다. 네, 고조선의 팔조법을 한번 봐볼게요. 중국의 역사책 한서지리지에는 고조선의 팔조법이 전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는 8개의 법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중 3개의 조항만 아마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성들에게 금지하는 법이 총 몇 개가 있었다? 8개가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굉장히 살벌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여버린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 같은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는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의 가치가 굉장히 귀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남자 한 명이 죽게 되면은 그 집안으로서는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는 그 집안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주는 노동력 하나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원리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니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니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자, 뭘로 갚는데요, 여러분? 곡식으로 갚는다. 다른 것도 아니라 자, 곡식으로 갚는다는 것은 이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곡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곡식으로 갚는다. 자, 갚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봤을 때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난 내 것, 또 나의 재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한번 봐볼까요? 디귿. 자, 도둑질을 한 자는 자, 뭐로 삼는데요?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 그 집안의 노비가 된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자, 내 것을 훔치면 그에 응당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 통해 봤을 때 사유재산, 내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노비를 삼는다. 자, 노비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걸 봤을 때 고조선은 지배자,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관직도 있었고 노비라는 하층 계급이 존재하였다. 계급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니은에는 노동력 중시 또는 농경사회 그리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고요. 디귿은 선생님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사유재산이 성립되어 있고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 봤을 때 이 고조선 사회는 계급 사회였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고조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쇠퇴를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중국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위만은 중국의 혼란기였던 춘추 전국 시대를 피해서 우리 고조선에 와서 우리 고조선의 정권을 차지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런 혼란기가 끝나고 한나라라는 중국의 강력한 통일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분열된 나라가 큰 제국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국력은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한나라는 우리 고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고조선은 남방의 진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무역 이런 걸 세면 중개무역이라 한다 했었는데 이 중개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겠죠. 이에 중국 한나라 황제였던 무제 한 무제가 육지와 바다로 군대를 보내 우리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은 이 한나라의 대군에 맞서서 열렬히 끝까지 저항을 하지만 결국 우리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우리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후 한나라는 우리 고조선 땅에 4개의 군현을 직접 설치하여 우리 고조선을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우리 고조선 유민들은 이러한 중국의 직접 지배에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배울 건데 고구려가 등장하고 나서 이 고구려가 서서히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 중국의 한 군현을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을 선생님이랑 빈칸을 채우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웠던 학습 주제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우리 한반도 북부에 있는 만주지방부터 서서히 전해지기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비파형 동검 등 청동으로 만든 검이 있고 제사용 도구, 청동 거울 또는 족장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무리 토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청동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청동을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달, 돌칼 등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제작을 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떤가요? 사냥, 물고기잡이, 채집, 본격적인 농경을 시작을 하기도 하였고요. 일부 지역에는 한반도 남부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에는 벼농사, 쌀을 먹기도 하였다.
웅집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지상 가옥화, 이제 땅 위에다 집을 짓기 시작을 하죠.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집을 제작을 하였다. 청동기 시대 사회는 농경이 발달을 하니까 그만큼 생산력이 더욱더 증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구분이 되겠죠? 넷컷이라는 사유재산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였다 라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족 간 정복 전쟁을 통해 족장, 군장의 세력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군장은 정치적 지배력만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까지 주관을 하여서 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고조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단군신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고조선의 성장. 아까 중국에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위만 조선이 고조선의 성장. 또 다른 말로 선생님이 고조선이 제일 잘 나갈 때 세 글자를 뭐라 그런다 했죠? 전성기. 고조선의 전성기가 바로 이 고조선의 성장 부분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라고 딱 크게 아웃라인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한 무슨 문화죠 여러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국적을 전목 연맹하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었고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는 개념이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니 이것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계급이 구분되어 있는 계급사회였고요. 농경사회였고, 그리고 재정일치사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여러분? 단군신화, 곰과 호랑이가 나와 있었던 그 단군신화.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32페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 한번 봐봅시다. 자,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형성을 하였고요.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왕위를 세습하고 왕 아래 관직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와 거의 대등할 만큼, 거의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성장을 하였고, 기원전 2세기경에는 중국의 혼란기, 선생님 이거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 자,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고 우리 고조선에 들어와서 고조선의 기존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고조선의 전성기인 위만조선이 되겠습니다. 이 위만 세력은 그냥 혼몸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같이 가지고 우리 고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위만으로 인해서 철기 문화가 더욱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고, 한반도 남방의 진이라는 나라와 중국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여러분? 중개무역이라 했습니다.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은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은 철저한,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계급사회였어요. 귀족, 일반 백성, 노비로 구분되는 신분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8개의 법이 있었다. 그것이 고조선의 8조법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은 어쩌다 멸망을 하게 되었나요? 이제 중국의 혼란기가 끝났어요. 중국에 무슨 나라가 생겼다고 그랬죠? 한이라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무제는 우리 고조선의 이런 중개무역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가 강력한 대군을 보내서 우리 고조선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한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우리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한나라는 우리 고조선 땅에 직접 우리 고조선을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4개의 군현을 설치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 4개의 군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백성들의 저항으로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학습 내용이 조금 많았죠?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우리가 학습한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아까 선생님이 위만 세력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선생님이랑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